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사건은 2020년 6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사건명으로만 저희들이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가 있습니다. 일명 당진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나정은 씨와 나근주 씨 자매였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떠나 충남 당진에서 큰 주점을 운영하던 첫째 딸은 어머니에게 매일 안부를 물어보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뿐 아니라 둘째와도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진에 살고 있는 첫째 딸의 친구에게 딸의 집으로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친구는 경찰과 함께 첫째 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첫째 딸은 이미 사망한 채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던 둘째 딸마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동생의 시신 역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매는 모두 목이 졸려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은 둘째 딸이 알고 지내던 남성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하고 다퉜다. 만취 상태로 홧김에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범행이 들킬까봐 같은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던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후 침입해 약 3시간을 기다리다가 새벽에 퇴근한 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매를 살해한 김 씨는 범행 직후 자매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매 행세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범인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하고 다투다가 목을 졸라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언니 역시 술이 취한 심신미약 상태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기간 내내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 상태에서 언니가 퇴근하는 걸 3시간이나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살해했다는 게 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것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책임성, 이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범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침입 방법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도 다 계획성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 범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도 사실 범죄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미 3시간이나 기다려서 단지 자신의 범행을 들킬까봐 언니까지 살해한 이 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냥 계획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아버님께서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셨고 무려 26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거든요.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됐던 일을 비롯해 예전에는 주치 감형이 왕왕 있었던 일이라 혹시라도 범인이 감형받을까봐 참여하신 건데요. 게다가 범인 김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 그리고 주치 감형 요즘도 그렇게 받는 일이 있나요? 사실 이 공황장애나 주치 문제는요, 범죄를 실행하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이런 성격장애나 또는 정신장애에 관해서 예전보다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감경 사유가 되기에는 계획되고 또 기다리고 그 발견을 지연하게 한 이런 여러 범죄의 증거인멸의 단계들을 본다면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범인 김 씨는 그 피해자하고 동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건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그 집을 찾았을 때
딸의 집안에 남자 물건이나 옷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동거 부부는 범인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좀 있고, 뭐 김 씨는 또 자매를 모두 손으로 이렇게 목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또 이런 살해 방법으로 뭐 추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이제 그 피해자들의 생활의 어떤 그 패턴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무슨 어떤 우발적이냐 충동적이냐 이렇게 보기까지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중간에 3시간이라는 시간이 벌써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실행 단계에서 계획이 실행이 됐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늦게 가족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범죄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일단 본인이 뭐 어떤 심신미약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끝까지 제출하고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언니까지 살해한 이후 강도 행각을 보였습니다. 언니의 명품 가방과 신용카드 그리고 차량까지 훔쳤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울산까지 도주한 김 씨. 훔친 신용카드에서 약 5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도피를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뽑았다는 겁니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김 씨는 카드에서 돈을 뽑아다 달라는 심부름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누나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니의 친구들은 철저한 성격상 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절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며 범인 김 씨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카드에서 뽑은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자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훔친 돈으로 술집에서 여자와 술을 마시며 유흥비로 돈을 탕진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를 타고 도주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차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 넣어놓던 피해자의 명품 가방을 꺼내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울산으로 도망쳤던 김 씨가 당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해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언니의 주점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의 동생인데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전화를 했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고 직원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후 김 씨가 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신용카드를 뭐 훔쳤다고 했는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또 유흥비로 한 500여만 원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그 명품 가방을 훔쳐나온 것도 좀 수상하고요. 그다음에 또 언니를 살해한 목적이 돈이 아니었을까 이런 또 생각도 좀 드는데 비밀번호도 언니를 살해하기 직전 알아냈을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범죄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어떤 다투다가 분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끔찍한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인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가 발각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즉시 다른 층에 사는 언니의 집으로 갔고요. 또 침입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절취하고 또 강취한 이 돈들로 충분히 자기가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언니의 돈을 더 강취하기 위한 이런 그 시도들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살해하기 전에 돈이 목적이었느냐 살인이 목적이었느냐를 우리가 나누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고요. 결국은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 감정을 마구 표출을 하고 또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어떤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직원한테 문자를 보낸 건 가게에 있는 돈을 노리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증거인멸의 노력, 그 다음에
피해자의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이미 염두에 두고 시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다룬 사건, 김태현 사건이나 김홍일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해당했는데 이것이 같은 목적에 의해서 살인된 것이 아니고 혹시 강도의 언니의 돈을 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뭐 이 법률적인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살인과 얘 돈을 강취하는 이 행위가 이 범죄자한테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일단 이 그 당진 사건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미 끝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들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 유형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그 몇 주 동안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역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건의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시원한 답변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들의 심리나 어떤 범행의 잔혹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 해서 초기에 내가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가지신다면 우리 유튜브의 목표나 목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에 대해서는요 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3자의 입장에서 경찰에 좀 상담이나 상의를 해서 또 이 그 교육을 받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정보를 풍부하게 알려주는 이런 그 예방의 방법들을 우리 사회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스토킹 범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어디를 가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되지 못한다는 진짜 두려움과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범죄가 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우리 서로를 잘 지켜가면서 이런 문제점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든 같은 도움을 줘서 서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